요즘 한국 농촌에 가보신 적 있나요? 아니, 농촌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장에 들르고 골목을 걷다 보면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 눈에 띕니다. 아이의 손을 잡은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 한국말은 어눌하지만 정 많고 살림 잘하는 그 아내들, 그리고 그런 가족을 중심으로 여느 가정과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들.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다문화 가정이라는 단어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농촌과 지방을 중심으로 국제 결혼이 급증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해외 여성들 사이에서 지금 한국 남성과의 결혼이 하나의 트렌드처럼 퍼지고 있다는 것. 단순히 결혼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한국인과의 결혼을 꿈꾸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한국의 무엇이 세계 각국 여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으로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썸릿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한국에 온 지 6년째가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용기를 내보려고 해요. 제 마음속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가족 이야기를 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전라북도 김제입니다. 이곳은 평야가 넓고 햇살이 좋은 날이면 논의 물결이 바람에 출렁입니다.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농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논면 맞이기를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꽤 넓은 규모의 임대농장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오래전부터 하우스 재배와 벼농사를 병행하며 지역에서는 제법 이름이 알려진 분이에요. 시장에서도 그 집 딸내미야? 하며 저를 알아보는 어르신들이 있을 정도죠. 물론 저는 며느리지만요. 시어머니는 단단한 분입니다. 작은 체구에 허리는 굽었지만 누구보다 기운차게 일하시고 숫자도 정확하게 계산하십니다. 농작물 가격이나 종자 상태, 작황까지 모두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계시죠. 남편은 그런 어머님 곁에서 농장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수 시스템도 배우고 온실 자동화 설비도 적극 도입하고 있고요. 말하자면 저희 집은 이 지역에서 농사 잘 되는 집으로 통합니다. 그 속에서 저는 겉보기엔 조용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며느리로 보입니다. 새벽엔 식사 준비를 하고 아침엔 하우스에 나가 잎을 따고 낮에는 김치 냉장고를 정리하거나 정산을 돕습니다. 장화는 늘 논물에 젖어 있고 손끝엔 마른 귤 껍질처럼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가끔 이런 제 손을 잡고 웃으세요. 이제 한국 며느리 다 됐네. 라고요. 그 말에 저는 항상 웃으며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웃음 뒤엔 제가 감춘 또 다른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은 물 위를 걸으며 지탱해온 또 하나의 가족을 붙잡고 있거든요.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 그곳엔 아직도 물 위에서 살아가는 가족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심장병을 앓고 계시고 요즘은 시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외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매일 기억을 잃어가고 계십니다. 여동생 솜나는 18살, 학교를 그만둔 채 혼자가 된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습니다. 남동생 로비는 15살인데 어른들과 함께 벽돌을 나르며 생계를 돕고 있고요. 조카 띠아는 언니가 낳고 떠나버린 아이예요. 이제 11살인데 땔감을 팔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물 위의 집, 수상가옥에서 살아갑니다. 썩어가는 나무 기둥 위에 간신히 얹어진 작은 방 하나. 천장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양철판이고 물은 탁합니다. 비가 오면 집 안에도 비가 들이치고 햇볕이 들면 집 전체가 찜통이 됩니다. 그런 집에 제 마음 한켠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는 수입 중 일정 부분은 매달 그곳으로 향합니다. 시어머니께선 집에 필요한 건 뭐든 사주시니 제 생활비는 거의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번 돈은 조금씩 따로 모아 송금합니다. 정육점에선 늘 뒷다리 고기만 고르고 동네 마트에선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찾습니다. 여름에도 선풍기로 버티고 겨울엔 내복 2벌로 버팁니다. 괜찮아요. 그 돈이 고향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줄이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불행하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 한국 땅은 제게 또 하나의 기회를 주었고 시어머니는 제게 큰 소리 한 번 치지 않으셨어요. 농사일이 고될 때면 어디 앉아 쉬어 하고 물 한 잔 내미는 분이셨고
제가 농사 용어를 잘 못 알아들을 때면 그런 건 몰라도 돼. 손이 빠르면 되는 거야 하고 웃으며 넘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마음속 절반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저는 매달 송금한 내역을 따로 메모장에 적어둡니다. 4월 띠아 등록금, 로빈 약값, 솜나 초음파 검사비 그런 식으로요. 한 달이 끝나고 나면 장부처럼 정리해봅니다. 어쩌면 제게 고향 가족들은 지출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증거 같아요. 누군가가 가족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진짜지라고 했던가요? 하지만 제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끈으로 이어진 가족이 있습니다. 숨겨야 했고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 여겼고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관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마도 제 속마음을 다 알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호미를 들고 논에 들어가고 집으로 돌아오면 반찬을 꺼내고 저녁을 짓습니다. 한국의 하늘은 높고 맑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물 위에 흔들리는 집처럼 불안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버티는 삶. 그게 지금 저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는 눈치가 빠르신 분입니다. 말수가 적은 대신 손끝으로 세상을 읽으시고 표정 한 줄로도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었기에 언젠가는 저의 다른 삶도 들킬 줄 알았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없으셨어요. 다만 장을 보러 가자고 하시던 날이 기억납니다. 시어머니는 고기 코너에서 삼겹살을 한 팩 집으시더니 제 눈치를 슬쩍 보셨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리자 조용히 냉장고 안에 넣어두셨죠. 그날 저녁 우리는 평소보다 잘 차려진 밥상 앞에서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묻지 않으셨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수첩의 메모는 점점 늘어났고 송금액도 조금씩 커졌습니다. 어머니의 약값이 올랐고 솜나가 출산을 앞두며 병원비를 미리 준비해야 했거든요. 로비는 일하다가 손을 다쳐 치료비가 필요했고 띠아는 학교에서 새 교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즈음 시어머니는 부엌의 장롱을 정리하다 말고 제 서랍을 열어보셨던 것 같았습니다. 누가 봐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기엔 너무 다르게 접혀있는 옷들, 다르게 정리된 영수증 파일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가 밥을 먹고 설거지까지 마친 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부르셨습니다. 썸릭, 거 좀 앉아봐.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마루 끝에 앉자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너 통장에서 돈 빠지는 거 내 눈에도 보여. 어디다 쓰는 거니?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입을 떼지도 못하고 있으니 시어머니는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돈 또 너희 나라 가족한테 간 거니?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곧 인정이라는 걸 저도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무릎을 두드리며 조용히 고개를 돌려 말씀하셨습니다. 여긴 내가 살 집이야. 우리 집. 언제쯤 여길 내 가족이라 생각할래?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울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삼켰습니다. 대신 속으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집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은 적 없어요. 하지만 저기 저 물 위에도 제가 지켜야 할 가족이 있어요. 제가 숨겨온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숨통을 지키는 역할, 그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땅에 햇볕을 쬐며 자란 사람에게 물 위에서 사는 사람들의 절박함을 낯선 언어로 설명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뒤에도 한참을 깨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우리 땅은 키우는데 너는 누구를 키우니? 그 말은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또 제 삶 전체를 정리해주는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매일 이 땅에서 자라는 별을 보며 일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애타게 자라기를 바라는 건 고향에 남은 사람들의 내일이었습니다. 그들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따뜻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이곳에서 자라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문득문득 제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딸인가? 이곳에서 저는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저기 멀고 낡은 수상가옥 위에서는 아직도 딸이고 언니이고 누나이며 이모입니다. 그날 밤
저는 손에 쥔 휴대폰을 보며 카카오뱅크 앱을 열었습니다. 잔고는 8만 원 남짓. 하지만 다음 주면 새벽 알바비가 들어올 예정이고 그 돈이면 띠아의 학용품과 솜나의 병원 예약비를 충당할 수 있을 거예요. 휴대폰 화면을 끄며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언젠가 말할 수 있을 날이 오겠지. 그날이 오면 내가 숨긴 게 죄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어머니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렇게 저는 또 하루를 접었습니다. 그럼 같이 가보자. 시어머니의 말은 조용했지만 제게는 벼락처럼 들렸습니다. 텃밭에 물을 주던 어느 오후 시어머니는 호미질을 멈추고 말하셨습니다. 나는 내 속 얘기를 다 알 수는 없어. 근데 너를 보면서 늘 궁금했어. 그토록 너를 붙잡고 있는 고향이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목소리엔 책망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해하고 싶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죠. 저는 당황했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감사한 마음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제 가족을 보려는 거구나. 내 입장이 아닌 내 진짜 모습을 직접 보려는 거구나. 그렇게 준비는 짧게, 결심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시어머니와 저는 함께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프놈펜에서 차로 몇 시간을 달리고 다시 작은 배를 타고 물길을 건넜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금세 사라지고 탁한 물 위에 집들이 뜬 수상마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속에 제 가족이 살고 있는 기운 지붕과 삐걱이는 나무 바닥의 집도 보였습니다. 썩은 나무를 잇고 덧댄 판자 위에서 살아가는 저의 뿌리. 시어머니는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셨습니다. 여기가 네가 그렇게 숨기고 살았던 그 집이구나. 집 앞에 다다르자 어머니가 가장 먼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 시어머니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으셨지만 손끝으로 손을 더듬어 조심스럽게 악수하셨습니다. 먼 데서 오셨어요. 저는 썸릿 엄마입니다. 제가 양국의 언어를 통역하며 그들의 인사를 이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 아이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시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솜나는 부엌 한편에서 말없이 밥을 짓고 있었고 띠아는 작은 땔감 더미를 옮기며 어린 동생을 보살폈습니다. 로비는 벽돌을 나르다 다친 손을 감고 있었고 외할머니는 썸릿이 왔냐를 몇 번이고 반복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다 이내 제게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얘는 누구야? 이 애는 왜 학교에 안 가니? 솜나는 몇 살이니? 이 아이 아버지는? 저는 그 질문들 하나하나에 정성껏 답하며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역해드렸습니다. 로비는 15인데 새벽부터 벽돌 공장에서 일해요. 학교는 멀어서 갈 수가 없어요. 띠아는 제가 키우다시피 했어요. 친엄마가 어릴 적 떠났거든요. 솜나는 아직 아이 아버지한테 연락이 안 돼요. 출산 준비도 혼자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말을 잃은 듯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작은 숨을 내쉬며 말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삶이 상상도 안 가. 그런데 너는 이 아이들, 이 가족들을 다 지켜낸 거였구나. 그날 저녁 우리는 식탁 아닌 밥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쌀밥과 볶은 생선, 말린 채소가 전부였지만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 시어머니는 제 어머니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썸릿이 혼자 다 떠안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며느리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진짜 기특한 딸이더군요. 제가 그 말을 통역하자 어머니는 그제야 두 손을 모아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집 앞 물가에 앉은 저희 둘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물 위에 비친 별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썸릿아, 나는 내가 지고 있던 짐이 그냥 책임이나 부담일 줄 알았어. 그런데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지켜온 거였구나.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동안 해명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말들을 시어머니가 먼저 꺼내주신 거니까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천천히 덧붙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같이 살자. 물론 몸이 함께 있는 건 아니지만 마음만은 같이 나누자. 너도 더 이상 혼자 내 식구 따로, 내 식구 따로 나누지 말고
내 가족도 이제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자.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여태껏 한국에서 며느리로만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딸이 된 것 같아요. 다음 날 시어머니는 솜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가, 몸 좀 회복되면 한국으로 와.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띠아에겐 너 공부 계속하고 싶다며? 한국 와서도 할 수 있어. 로빈에겐 나중에 한국 와서 농사를 배워보자. 벽돌보다 덜 다칠 거야. 그 말들을 통역하며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캄보디아 사람들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 식구들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물 위에 비친 세상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그날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제 가족,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는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진심으로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귀국 후 저는 농장의 공기가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였고 논바닥에 벼는 키를 훌쩍 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자란 것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마음도요. 프놈펜에서 돌아온 며칠 후 시어머니는 새벽에 제 방문을 조용히 두드리셨습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랑 텃밭 좀 보자. 그날따라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저희는 말없이 텃밭 끝머리, 잡초가 우거진 한 구석에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거기에 무릎을 꿇고 흙을 손으로 가르며 말했습니다. 여기 원래 집 사려고 모은 돈으로 산 땅이야. 집값이 너무 올라서 미뤄뒀는데 그냥 밭으로 둔 채였지.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여기 들어있는 돈 너희 가족부터 좀 숨쉬게 해줘. 이제 나도 안다. 그 아이들은 내 짐이 아니라 내 뿌리였다는 거. 손에 통장을 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등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지만 그 손이 내민 것은 단지 돈이 아니라 이해와 동행의 마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가 뭐라고 말을 잇지 못하는 제게 시어머니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쪽 사람들, 이젠 그쪽 아니야. 우리 식구들이야. 너도 이제 우리 딸이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솜나 김제로 부르면 안 될까? 아이 낳고 나면 같이 지내게. 로빈도 방학 때 데려와서 농장일 좀 배우게 하고 띠아도 학교 구해주면 좋겠고. 남편은 한참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썸릿, 난 이미 너 혼자만 데리고 산다고 생각한 적 없어. 그 사람들도 내 가족이잖아. 그리고 내 가족은 곧 우리 가족이지.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밥을 2번 짓습니다. 하나는 한국 식구들을 위한 밥, 하나는 캄보디아 식구들을 향한 마음의 밥. 국제송금 앱을 열 때마다 더는 숨기지 않고 시어머니께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텃밭 옆엔 작은 창고를 지어두었고 거기엔 로빈이 쓸 작업복과 장화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솜나가 쓸 아기 침대는 인터넷으로 미리 주문해뒀고요. 띠아가 쓰게 될 중고 자전거는 남편이 직접 수리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감자를 캐며 제게 물으셨습니다. 썸리사, 니네 말로 감사합니다가 뭐라고 했지? 아굿 뿌라안이에요. 그래, 아굿 뿌라안. 나도 배워야겠네. 이젠 그 애들이 오면 인사는 해야 할 거 아냐. 그 말에 저는 웃다가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처음 이 땅을 밟았을 때 저는 낯선 이방인이었고 숨을 쉬려면 조용히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 땅 위에서 가족과 함께 숨을 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저도 이 집의 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뿌리가 다른 가족은 언젠가 흔들린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뿌리는 달라도 농부의 마음은 같다는 것. 어디서 자랐든 어떻게 살았든 진심으로 돌보는 사람의 손이 닿으면 그 무엇도 잘할 수 있다는 걸요. 저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만은 아닙니다. 저는 이 집의 딸이고 이 땅의 농부이고 두 나라를 연결하는 뿌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